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산호세.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곳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도시들입니다. IT 기업의 성지라 불리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LA 같은 도시는 따뜻한 지중해성 날씨로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되어 여행지로서 친숙한 느낌 또한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사실은 미국 땅이 아니었다는 걸요. 뿐만 아니라 네바다주, 유타주, 뉴멕시코, 콜로라도,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오하이미까지 뭐 이리 많아? 이 거대한 지역이 사실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 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지역을 미국이 멕시코에게 어떻게 가져왔는지 멕시코 미국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멕시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21년, 약 11년간의 기나긴 전쟁 끝에 마침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는 광활한 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역사는 반복되죠. 스페인이 떠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내부에서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주장하는 보수 엘리트들과 프랑스와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 연방공화국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었죠. 또한 11년간의 전쟁으로 국고는 텅텅 비어있어 강력한 군대와 치안을 보장하지 못했죠.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멕시코 분리운동과 주변 원주민들의 침략을 당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 멕시코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국은 서부 개척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서부의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이때 프랑스 군주가 나폴레옹이죠. 1803년 미국은 서부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하고 싶었어요. 마침 나폴레옹도 영국과의 전쟁 준비와 IT 혁명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멀고 관리하기 힘든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라는 헐값에 팔아버리죠. 그렇게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현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의 땅은 2배가 되었습니다. 땅이 생겼으니 이제 개척을 해야겠죠. 이때부터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미국은 뭔가 좀 아쉬웠어요. 그 시대의 바다로의 진출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중 캘리포니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도 좋고 경제적으로 광석과 천연자원과 같은 잠재력이 많았죠.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해군 또한 배치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였어요. 근데 당시 멕시코 땅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 미국에게 기회가 될 만한 사건이 터지죠. 그건 바로 텍사스 혁명입니다. 당시 멕시코 상황이 혼잡하다고 말했죠. 그 중에서도 원주민들의 계속된 침략은 큰 골칫거리였죠. 특히나 멕시코가 주의를 기울이는 지역이 있었으니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미국과 맞닿아 있는 텍사스입니다. 멕시코는 텍사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이민 정책을 시행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텍사스 이주민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죠. 토지 보조금을 제공해서 저렴하게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했고 게다가 세금까지 면제해 주었죠.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반해 남부의 많은 미국인은 텍사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자체적으로 치안과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 했죠. 멕시코는 당시엔 몰랐어요. 이것이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요. 시간이 흘러 텍사스에는 멕시코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죠. 이때부터 점차 갈등이 생기죠. 일단 텍사스로의 이주 조건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멕시코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당시 멕시코의 국교인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하며 주 언어인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이었죠. 근데 미국인들은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많았고 지금 텍사스에 미국인이 더 많이 살고 있는데 스페인어를 굳이 배울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가장 큰 마찰은 멕시코는 노예제도를 일찍이 폐지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노예제도가 남아있었어요. 텍사스로 이주해온 남부지방의 미국인들은 노예를 통해 경작하는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죠. 멕시코는 노예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노예를 쓰지 말라는 것에 크게 반발했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멕시코는 미국인의 추가 이민을 금지하고 텍사스가 아닌 외국 태생 거주자, 그러니까 이주한 미국인에게만 세금을 인상하는 법을 발의했죠. 그리고 1835년 멕시코의 장군이자 대통령인 산타안나는 중앙집권을 위해 텍사스의 자치권을 폐지하고 멕시코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죠. 그래서 멕시코는 텍사스 곤잘레스 지역의 원주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빌려준 대포 반환을 요구했죠. 하지만 텍사스인들은 거센 반항을 하며 와서 가져가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로 조롱했다고 하죠.
그래서 양측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양측의 사상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는 멕시코와 텍사스의 결정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텍사스 혁명의 시작점이었죠. 이후 산타안나 대통령은 직접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알라모 요새에서 텍사스 수비군 180명을 모두 죽여 승리했고, 골리아드 전투에서는 사로잡은 텍사스 300명의 포로들을 전부 처형하기까지 했죠. 산타안나는 이로 인해 반란군의 사기가 꺾일 것을 기대했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텍사스인들은 더욱 뭉쳐서 멕시코에 저항하기를 다짐하죠. 1836년 3월 2일 텍사스는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텍사스 공화국을 공포합니다. 분노한 산타안나는 나머지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1,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샌 제신토 강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샘 휴스턴이 이끄는 텍사스군이 기습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산타안나를 포함한 730명이 포로로 잡히죠. 자, 이제 거래를 해야겠죠. 산타안나는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대가로 텍사스에 주둔한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벨라스코족에게 서명하죠. 그렇게 텍사스 혁명은 끝이 납니다. 전쟁의 공로로 샘 휴스턴은 텍사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일단 독립을 하긴 했는데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멕시코는 벨라스코 조약이 산타안나 대통령이 포로일 때 서명한 거라 효력이 없다며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춤했던 주변 원주민들까지 지속적으로 쳐들어왔죠. 샘 휴스턴은 텍사스가 미국의 28번째 주가 될 것을 요청하죠. 근데 미국은 텍사스 합병에 대해선 처음에 거부했어요. 당시 미국은 노예가 있는 남부의 노예주와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의 자유주로 나뉘어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노예제가 있는 텍사스를 합병하면 분열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었고 멕시코의 전쟁의 위험 또한 감수해야 했죠. 그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1844년 제11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 포크는 텍사스 합병과 더불어 미국의 확장주의를 표방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렇게 1845년 텍사스는 미국의 28번째 주로 합병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 다시 국경을 정해야겠죠. 미국은 리오그란데 강 남쪽을 국경이라 했지만 멕시코는 국경을 누에세스 강이라 주장했죠. 서로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자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에 특사를 파견해서 리오그란데를 국경선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겸사겸사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약 2,500만 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죠. 멕시코 입장에서는 얼탱이가 없겠죠. 멋대로 텍사스 합병해놓고 국경선까지 자기 마음대로 정하질 않나, 게다가 땅까지 팔라고 하니까요. 멕시코는 특사와 회담 자체를 거부했죠. 근데 포크 대통령은 이를 굉장한 치욕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분쟁 지역인 리오그란데로 군대를 이동시키죠. 말은 분노해서 그랬다지만 사실 속보이는 행동이었죠. 무튼 이를 침략으로 받아들인 멕시코는 부정대를 보내어 미국의 병사 12명을 사살하고 포위하게 되죠. 이를 구실로 포크는 미국의 땅에서 미국인의 피를 흘렸다며 의회에 전쟁할 것을 요청했고, 1846년 5월 13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하고 드디어 멕시코 미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초기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팔로알토 전투와 레사카 데라 팔마 전투에서 말에 대포를 실어서 공격하는 기마 포병을 활용하여 첫 승리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북부 침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미국은 스티븐 커니 장군을 누에보 멕시코의 중심지인 산타페 지역으로 보내는데, 미국의 강력한 군대에 비해 내정도 안정시키지 못한 멕시코 군대는 약하기 그지없었죠. 스티븐 커니는 지역 주민에게 미국은 멕시코와 달리 경제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해줄 것이며 종교적 자유까지 인정해준다고 회유했고, 이에 스티븐 커니는 누에보 멕시코 지역을 피해 없이 쉽게 얻었습니다. 이어서 스티븐 커니는 미국이 얻고자 하는 또 다른 거대한 땅 알타 캘리포니아로 진군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텍사스 혁명의 영향으로 미국 이주민들이 주도하여 곰이 그려진 깃발을 내세우고 이미 독립국가를 선포한 상태였죠. 그들은 텍사스처럼 미국의 또 다른 주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미군과 반란군의 합심으로 캘리포니아까지 점령합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을 기념하고자 캘리포니아주의 깃발이 곰이라고 하네요. 멕시코 북부의 점령이 끝나고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윈필드 스콧 장군은 멕시코 동부 해안선을 따라 베라크루스 항구에 상륙합니다. 베라크루스는 멕시코 주요 항구로서 보급품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20일간의 포위와 공격으로 마침내 베라크루스는 함락되었고, 몇 번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 끝에 결국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됩니다. 1847년 9월 14일 멕시코가 미국에게 항복함으로 멕시코 미국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 다시 거래를 해야겠죠? 1848년 2월 2일
미국은 멕시코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텍사스 지역과 더불어 누에보 멕시코와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을 미국이 갖는 거였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1,500만 달러에 사기도 하죠. 아니 이전에 2,500만 달러에 사간다고 했잖아요. 그거야 멕시코가 처맞기 전이죠. 미국은 멕시코에게 얻은 땅과 전쟁 전 북서부에 위치한 영국과 공동 소유였던 오리건 지역까지 확보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내륙 지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었죠. 이 전쟁의 여파는 향후 미국과 멕시코에 크나큰 격차를 벌입니다. 일단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금광이 터집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고 이에 미국 서부 개척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그리고 1901년에 텍사스에서는 원유가 터집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유전으로 미국 전체 석유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만약 멕시코가 빠르게 내정을 다지고 그 광활한 영토를 유지하고 개발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부럽다 미국.